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올랐다 내렸다락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치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정도면은 이제 하락세를 보였었던 미국 증시가 진정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업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미국 증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투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자, 이제 걱정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주의보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되면 일단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진행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비투 그리고 반대 매매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업들 상반기 결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해서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최대치를 찍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가 후딱 지나갔죠? 자, 지난주에도 안 좋았었는데 이번 주에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 8월달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휴가에 대한 부분들, 거래량이 감소한 부분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재가 나타나면서 악화된 그런 투자 심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얄미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자, 다행히 그래도 미국 증시가 진정세를 좀 보이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9, 나스닥은 0.11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0.19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11입니다. 그러니까 내리고 오르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날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에 비하면 오늘의 이런 변동성, 즉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일단 하락세가 또 멈췄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기술주, 기업들의 어떤 주가 반등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하락을 또는 매도를 멈출 수 있는 어떤 단초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세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하루 멈췄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하락을 멈췄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면 또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미리 반영되어서 일단 하락 이후에 진정세를 보인 것이라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실적 호조가 일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백화점, 메이시스 백화점이 이제 기업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20% 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기업 실적 긍정적이었고, 또 백화점주는 소매 관련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의 기업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사록 공개가 된 이후에 테이퍼링이 가시화되었다, 이런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8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6월 달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논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 7월인가 6월인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는 언제? 8월 달에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생각보다
시작보다 조금 빨랐다는 얘기죠. 8월 달에 해야 되는 거를 7월 달에 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한 달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 8월 달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이제 결과적인 부분들이 이제 9월 또는 10월 이 정도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논의가 미리 시작된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바로 나올 것이다. 이제 8월 26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 또는 9월 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연준 일정, 그 다음에 운영상의 어떤 고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상치보다 한 두어 달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내년 초 1월 2월 그 정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테이퍼링이 조금 더 빨라지게 된다면 네, 한두 달 정도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겠죠. 지금 이미 8월 달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 시작 이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라고 얘기한 게 된다고 한다라면 11월 이게 이제 가장 최고로 빠른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연말로 더 미룬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상황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테이퍼링의 최대 보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어떤 물가지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테이퍼링은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이제 고용지표거든요. 고용이 아직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테이퍼링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건데, 자, 지금 실업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지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좀 할 텐데, 이 실업지표의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테이퍼링 연말에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번 볼게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업률 같은 부분들은 집계가 또 돼야 되겠습니다만 4%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천천히 생각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실업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이런 실업률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이 연준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34만 8천명입니다. 그래서 3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들어서게 되면 정상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팬데믹 이전에도 22만 명, 24만 명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20만 명대를 기록하게 된다면 이제 고용은 안정화되었다. 테이퍼링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정상화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면 테이퍼링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시장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양적 완화 계속하는 것도 이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8월의 실업률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테이퍼링을 연말에 하든 연초에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가 경기 호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감을 가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자, 기업들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실업지표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델타 변이가 계속 확장이 된다면, 지금 델타 변이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감염자 수가 14만 명, 그 다음에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면 어쨌든 다시 경기는
주춤거리게 되고 안 좋게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런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경기가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테이퍼링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진행하는 부분일 거고요. 아마 이제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즉 고용이라든지 또는 경기 상황이 다시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후퇴를 하게 된다면 테이퍼링을 지금 하지 않고 다시 넘기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후퇴하기 때문에 테이퍼링 안 하겠다. 이게 과연 호재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 즉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나서게 된다면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건 아니냐,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는 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연준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경기가 지표가 다시 나빠졌는데 테이퍼링 합시다. 경기 지표가 나빠졌지만 테이퍼링 할 거예요. 이렇게 쪼르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연준이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지금 당장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테이퍼링이 시작된 상태에서 경기가 나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테이퍼링을 언젠가는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테이퍼링의 계획을 계속 끌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상황들,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거나 아니면 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테이퍼링 문제 없죠. 근데 뭐 만약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영향을 좀 준다든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준다든지 다시 셧다운이 일어나게 된다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연내에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도 테이퍼링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걱정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상황 지켜보고 진행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것들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국내 증시는 뭐 주말이기 때문에 또다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변수를 보이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B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반대 매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빚내서 투자하는 B2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 미수금에 대한 반대 매매, 이게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이 무려 370억이라고 합니다. 더 늘어났어요. 네,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100억 원대였다가 200억 원대, 200억 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어이구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70억, 곧 있으면 400억대가 되는 거죠. 자, 반대 매매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매일매일 나오는 거야. 매일매일 이렇게 나온다라면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이게 열흘만 지나가도 4천억이 반대 매매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이런 반대 매매에 대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훅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거 이상하다, 그거 매수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반대 매매가 나온다, 400억씩 나온다, 이거는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미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일이 이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일단 빚을 내서 하더라도 이틀 후에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빌려서 쓰는 약간의 그럴까요? 카드론? 그렇게 봐야 되나요? 현금 서비스?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빚이에요. 빚 내서 투자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상환 기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해버리면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돼버린다라면 돈을 못 갚게 되겠죠. 또는 손실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식 그냥 팔아버리게 되죠. 나 이 주식 안 갖고 있을래, 너무 많이 빠졌어. 이렇게 되면 그냥 팔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 되게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증권사에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매도한다. 이게 반대 매매인데, 매도를 어디다 걸냐면 하한가에다 갖다 걸어요. 하한가에다 걸어놓고서 그냥 무조건 팔리게 만드는 거죠. 하한가에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하한가에 이제 내놓게 되면 동시호가에서 계산이 되면서 동시호가, 시초가 가격으로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하한가 물량이 나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서 주가는 일단 하락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락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그날 변동성을 보인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B2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가 다음날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의 조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 매매가 늘어나게 되고, 반대 매매가 늘어나게 되면 증시의 조정이 또 나타나게 되고, 또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또 반대 매매가 나타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해소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의 수급이 주식을 받아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은 25조 넘어섰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뭐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당장 반대 매매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즉 주가 하락에 따른 증거금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고, 미수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작살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2013년도 상황을 들어가지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2013년 6월에도 외국인이 한 달간 코스피에서 약 6조 원을 순매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하나에서만 지금 뭐 단기간에 지금 7조 원 정도 갖다 팔아먹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라고 증권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증권사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니까 또다시 내려간다, 올라가니까 또다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쓰는 거고요.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금씩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큰 덩어리들은 지나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뭐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면 이제 환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어떤 규모가 점점점 약해지는 상황이라면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테고요. 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반대 매매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변수를 보이는 부분이 대형주 쪽의 진행 부분이 아니라 지금 코스닥, 이 개별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고, 코스닥의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 매매, 즉 개인들의 손실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조정장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조정장에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갑자기 급반등을 한다든지 상승 추세 전환될 때 그때 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때 사면 되지 뭐, 그때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 주식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상승 흐름에서 이 상승 추세의 종목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려서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현금으로 다 바꿔놓고 나서 나는 정확하게 저점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서 부담감을 느끼더라도 조금은 버텨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빚내서 투자하지는 말자, 그 말씀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진정세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될 것이고요. 이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대 매매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이 아니라, 기관의 매도 때문이 아니라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약간의 시장의 부담감을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슈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조금씩 더 참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금씩 더 기운 내시고요. 자, 빚내서 투자하신 분은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실적으로 말하겠다. 네. 대한민국의 증시 상반기 결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자,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뭔 경기 침체고 뭔 걱정거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코스피 1080조 매출에 91조 역대 최대 영업이익, 코스닥도 100조 매출이 나왔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모두 다 회복했다 얘기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튼튼한 기초 체력을 증명하고 있다. 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라는 것이 간단한 어떤 이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그래프를 통한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매출은요, 지금 2020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상반기에는 919조,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80조 많이 늘었죠. 17%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8% 늘어났습니다. 이건 물론 기저효과겠죠. 2000년도 상반기면은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개판 쳤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상반기지만 2019년도보다 좋았어요. 근데 18년도, 19년도도 사실은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게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서 점점점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161%, 그 다음에 이건 법인세 차감 전이고요. 그냥 순이익을 보게 되면 245% 증가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때에 비해서 주가 역시도 많이 뛰긴 했습니다만, 뭐 100%, 200% 이렇게 많이 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죠. 기업의 실적의 대부분은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건 시총이 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테고 돈도 많이 벌고 있을 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매출의 약 16%, 영업이익은 28%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집중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부메랑이 돼서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로도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증가된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실적이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실적 때문에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2분기 실적까지 좋았고요. 3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예전같이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는 뭐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 자, 그것과 별개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과연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상당한 저평가. 네. 이 저평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은 상황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한 저평가가 되는 거죠.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요, 이 이익이라는 것에 이제 반비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가는 더, 같이 비례한다고 봐야 되나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가는 같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평가 기준, 퍼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이익과 반비례죠. 즉,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퍼라는 것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업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주가가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어. 멈춰 있거나 또는 주가가 내려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 저평가가 굉장히 심화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즉 기업의 이익을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 줘야지 적당한 수준의 적당한 가치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기업의 이익만 증가했어.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 이렇게 되면은 저평가가 굉장히 심각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평가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보세요.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졌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쭈 이 새끼들 저평가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단기적으로 이런 실적을 다 반영했는가? 또 그런 부분들을 주가를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통해서 떨어뜨렸는가? 그럼 떨어뜨리고 나서 이렇게 차익으로 다 팔고 나서 그냥 떠날 것인가? 이 부분 고민하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대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단기적 차익 실현 이후에 저평가된 주식을 다시 사주겠다는 얘기죠.
고점에서, 즉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털려요? 비투로, 반대 매매로 그냥 강제적으로 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텨야죠. 네. 저평가에서 다시 사들일 건데, 다시 사들이게 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텐데, 만약에 기업의 주가가,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네,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적인 이런 저평가 국면도 줄어들게 될 거 아니냐, 적정 주가가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자, 기업의 실적이 감소하는 것보다 기업의 주가 하락률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이건 역시도 저평가예요. 즉, 기업의 주가가 실적 감소폭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퍼는 또 더 낮아지게 됩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인위적으로 변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실적이라든지 경기 성장 전망과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에 기업의 주가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 그것을 이용해서 사고 팔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잘못 휩쓸리게 된다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좋게 나왔어요. 뭐 3분기부터 4분기부터 뭐 내년부터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1080조예요. 매출액이요. 네. 이거 과거에 꿈도 못 꾸던 수치입니다. 아시죠?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됐을 테고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커지게 되고 이익이 커지게 되면 이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것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업 사서 그냥 잘 묻어두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게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기업 사갖고 계신다라면 잘 참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지표 호조, 실업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보합이에요. 그리고 하락이 진행된 시점에서 멈추는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B2에 대한 부메랑,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반대 매매라는 아주 기분 나쁜 강제 매도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냥 막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악순환에 대한 고리가 계속 나타날 수 있고, 또 코스닥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도 거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가지고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을 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지금 큰 매도를 줄이면서 점점점 이 포지션을 바꿔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다 생각된다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내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면 뭐 현재 시점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고요. 기업의 실적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제 더 이상 역대 최저치이기 때문에 또 실적이 더 나빠질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기업의 주가들이 이미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국면들은 계속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면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충분히 내려갔다라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기업의 실적은 관계없이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허풍을 좋아하고 기업 실적의 일상적인 등락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조금만 사라져도 주가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 관심이 많이 사라졌죠? 네. 무슨 뭐 신마전자 가즈아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삼성전자 개잡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사라졌겠습니까? 이럴 때 형편없이 떨어진다. 이럴 때 밑에서 뭘 한다고요? 오, 에브리바디 줍줍 타임. 네, 엄마 주소, 아빠 주소, 뭐. 네, 이런 걸로. 네, 그냥 무작정 막 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욕을 먹는 수준이 왔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도 같이 생각하셔도 되니까요. 느긋하게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장이기 때문에 변동이 또 나올 거예요. 아침에 또 흔들리거나 뭐 보합이었다가 좀 빠지거나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자, 어쨌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어차피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조금만 더 힘든 거 잘 견뎌내시고요.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전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후에는 조금 받아주는 모습으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